범죄의 생물학적 원인은 무엇인가? 범죄의 생물학적 원인을 중요시하는 주장인데요. 1980년경을 기점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그 범죄자의 가계를 연구하는데요. 좀 재밌죠, 그죠? 범죄자의 가계라. 자, 범죄자나 그 외 사회적 일탈자가 많이 나오는 그 집안, 그 가계를 조사해서 그 가계도에 의한 유정과 범죄 관계를 밝히는 것. 한 번쯤 해봐야 될 그런 연구가 있죠, 그죠? 대표적인 연구로 이제 주크가인데요. 그 연구자 덕 데일은 1970년 뉴욕주의 형무소를 시찰해서 거기에 6명의 혈연자가 복역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쪽 집안을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고 시작을 한 겁니다. 막스 주크란 남성과 아드 야루크스란 여성을 기원으로 주크가의 자손 7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주크가의 범죄자 자녀는 140명이 19.7%죠. 140명 정도가 범죄자였고 그 내용을 보면 살인범 6명, 절도범 140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 가게인데요. 카리카크가의 어떤 집안을 연구했는데요. 이 카리카크가는 정신박약자가 있는 집안이에요. 고다드라는 분이 1927년에 카리카크가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카리카크가의 집안은 아무래도 이제 정신박약이니까 누군가 그 기원이 되는 분이 정신박약가 있어야 되겠죠. 카리카크가 그 주니어는 독립전쟁을 전쟁을 치룰 때 전장에서 만난 정신박약 여성과의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즉 본처가 있고 이 카리카크가 그 정신박약 전쟁에서 정신박약 여자를 만난 거죠. 이 주니어가 거기서 태어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집안에 보면 우리 시대의 그 계열을 따지면 서자이겠죠. 480명의 자손을 조사했는데요. 정상인은 46명이고요. 나머지 정신박약자가 148명, 나머지 291명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정신박약자가 꽤 많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신박약자면 자녀도 정신박약자가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프레데릭 카리카크가는 정상 여성과의 사이에 태어난 적출자, 즉, 그러니까 본처에서 태어난 그 프레데릭 카리카크가인데요. 이 친구가 그럼 자녀는 어떻게 될까? 확인해 보니까 490명의 자녀를 찾았는데 정신박약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자손이 정상이었고요. 그 중에 실업가, 변호사, 대학 교수 등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가 많았습니다. 즉 부모가 정신박약이 있냐 없냐가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 다음이 이제 쌍생아 연구입니다. 쌍생아란 건 뭐냐면은 유전학 성과를 기초로 일란성과 이란성의 그 어떤 쌍둥이 아이, 이 아이들을 연구한 건데요. 이 두 일란성이냐 이란성이냐 이 비교에 따라서 범죄와 유전과의 관계를 밝히는 겁니다. 즉 일란성 쌍생아는 하나의 수정란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이란성 쌍생아는 두 개의 수정란이 각각 발육하는 거고요. 출발부터 다르죠. 하나에서 출발했냐? 두 개에서 출발했냐? 출발부터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자, 1930년대 이러한 쌍둥이 아이들 연구의 황금 시대였는데요. 주요 학자 중에 랑게라고 있습니다. 랑게는 운명으로서의 범죄 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쌍둥이 아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랑게라는 학자가 쌍둥이 연구를 한다는 게 자기 전문 분야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연구 방법은요. 쌍둥이 아이들 중에 한쪽이 형무소에 수용된 쌍둥이 이쪽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일란성 13명, 이란성 17명을 대상으로 범죄 상황을 조사했는데요. 결과가 한번 볼까요? 이란성 쌍둥이의 아이에 비해서 범죄 일치율이 높다 이거죠. 똑같은 그 범죄 일치율이 높다. 범죄 횟수나 형태 그리고 형무소 내의 형태 등이 상당히 닮았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즉 이러한 유전적인 소질이 범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적으로 범죄 일치를 볼까요? 국제적으로 공인된 결과를 뽑아보니까요. 일란성 쌍둥이 아이들은 한 60% 정도 범죄 일치율이 있었고요. 일란성 쌍둥이 아이들은 30% 정도 일치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어떤 게 높죠? 일란성 쌍둥이 아이들이 꽤 높죠. 한 2배 정도 되잖아요. 그죠? 2배. 양자 연구인데요. 양자하면 그 양자 입양, 그죠? 진짜 친부모님 밑에 자랐느냐, 입양이 됐느냐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죠. 비교적 성장한 이 성장한 양자는 다 알잖아요. 내가 입양된 아이다. 그 양자의 범죄성이 태어난 부모 영향을 받는가 아니면 입양해준 부모의 영향을 받는가. 특히 아버지를 기점입니다. 아버지. 비교 검토하는 연구, 이게 양자 연구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키워준 부모의 영향을 받을 거냐, 낳아준 부모의 영향을 받을 거냐, 그죠? 이 부분도 우리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 같죠? 자, 또 하나, 슐싱거라는 학자가 있어요. 슐싱거의 정신병자 연구인데요. 대표적인 그 1970년도에 슐싱거는 이 정신병자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즉, 병명을 가진 양자 57명을 뽑아서 그 양자 정신병원 집단과 연령, 성별, 양자로 들어간 연령, 양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같은 57명의 비정신병자 집단을 비교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양자 입양된 아이들 중에 정신병자 입양된 아이들, 즉 이 정신병자 57명이 한번 확인해 본 거죠. 그러면 이 57명의 양자 중에서 몇 살 때 입양이 됐느냐, 또 남자냐 여자냐,
이 아이들이 입양이 됐는데 왜 정신병을 얻어서 정신병원에 들어왔느냐?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실제 부모님 영향이냐 아니면 정신병이 입양돼서 정신병을 얻었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결과 볼까요? 이 정신병자 혈연 관계가 14.4%가 정신병과 관련이 있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약물 남용, 범죄. 그죠? 혈연 존재자, 혈연. 태어나준 존재. 14.4%가 그러면 그렇게 높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 14.4%. 한번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죠. 그죠? 14.4%면 비정신병자의 혈연 관계에서는 동일한 이상을 6.7%죠. 그러면 아무래도 낳아준 부모의 어떤 그런 부분, 낳아준 부모가 정신병자면 입양됐어도 그 아이가 정신병자의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죠? 아무래도 이 친구들은 정신병이 없었는데 입양이 돼서 얻은 친구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유전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크로우 볼까요? 크로우는 범죄 사실이 있는 모친에게서 태어나서 양자가 된 자를 표본. 자, 범죄자인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 그래서 그 아이가 양자로 갔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 해보니까 50%는 즉 18살까지 범죄 사실이 생겼다. 아, 무섭네요. 그죠? 부모의 어떤 유전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크로우라는 학자가 확인을 했는데, 그죠? 낳아준 부모의 역할, 부모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크로우는 범죄 사실이 그러면 없는 모친에게서 태어나 양자로 간 비교를 했는데요. 18살까지 범죄 사실이 있는 자가 5%에 그쳤죠. 놀라운 수치죠. 크로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로우. 자, 염색체 이상을 한번 볼까요? 염색체 그러면 유전자 부분은 유전을 강조했는데 염색체 관련 또 연구가 나온 게 있어요. 범죄와 유전과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접근은 1960년대 중반에 등장을 했고요. 특히 XXY 염색체, 이 부분에 대한 중점적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성염색체 이상, 클라인펠터 증후군인데요. 성염색체, 클라인펠터 신드롬이죠. 남성에게 보이는 염색체 이상, 정상적인 남성보다 X 염색체가 하나 많죠. 즉 이런 경우에 XXY 염색체는 남자 염색체보다는 여자 염색체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성성이 더 강할 수 있죠. 그죠? 자, 여성적인 유방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고환이나 발육 부진이나 무정자증, 정자가 없는 거죠.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즉 여성성이 강하다 보니까 정자가 없거나 고환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범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증된 바 없다. 즉 XX 염색체는 여성성은 강하지만 범죄에 관련 결론은 없다. 이런 부분에 도달하게 된 거죠. 다음은 정상적인 남자보다 Y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경우, 즉 Y 염색체가 있고 Y 염색체가 있죠. 여러분 보기에 남자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남성이 강하죠. 남성. 신장이 크다, 팔이 길다, 얼굴에 주근깨가 있다, 뼈와 관절에 이상이 보이는 것도 있다. 정신병자와 수용자의 염색체를 비교를 해보면 XYY 염색체 보유자의 비율은 일반 인구 비율보다 높다. 즉 남자 염색체가 더 많은 거, XYY 염색체가 많은 게 아무래도 남성이 강하다 보니까 혈기가 왕성할 거고 성욕도 왕성할 거고 그래서 범죄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성호르몬의 이런 성호르몬과 범죄에 관련 관계가 있을까요? 특히 범죄 원인에 대한 생화학적 연구인데요. 호르몬의 불균형적인 분비에서 나오는 무언가 범죄자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주장입니다. 특히 그 성호르몬 중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테스토스테론은 남사의 2차 성징, 음부의 성장, 수염이 발육, 변성, 목소리가 바뀌는 것 등 뼈와 근육의 발육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테스토스테론의 공격성과 충동성 및 반사회성 사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염색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테스토스테론. 특히 미국은 강간범의 테스토스테론은 일반인보다 많다. 예,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니까 못 먹으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죠. 이 영양 상태와 범죄에 관련해서 또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19세기 말부터 혈당이나 칼슘이 부족하다. 혈당이나 칼슘이 부족하면 범죄에 영향을 준다. 즉, 잘 못 먹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본 적이 있죠. 저혈당증이 공격성을 높이고 칼슘 부족이 정서를 불안정한다. 그러면 정서 불안하고 공격하면 범죄를 저지른다. 즉 저혈당, 칼슘 부족 이런 부분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연구되어진 학문입니다. 1982년 미국 순세일러의 실험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순세일러는 6개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비행 청소년 1271명을 대상으로 밥 먹는 거, 반찬을 가려서 먹는 거, 잘 먹는 거, 다양하게 먹는 거, 이런 섭식과 반사회적 행동의 상관관계에 대해 실험을 했죠. 먹는 것과 범죄와 관련이 있느냐.
그 결과 음료수를 줄 때 주스에다가 캔디나 야채, 땅콩, 팝콘으로 음료수 주스를 대체했고요. 아침에 먹던 당분이 많은 시리얼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즉 골고루 영향을 줬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공격성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했겠죠? 아이들도 잘 먹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으면. 트윈키 항변이 있습니다. 트윈키. 말이 재밌죠? 트윈키. 트윈키 항변인데 1978년 미국 캘리포니아 그 주의 화이트 케이스에서 경찰관 출신의 전 샌프란시스코 시평의원 화이트가 시장과 시의원을 살해했다고 하여 제1급 살인죄로 기소된 게 있어요. 그때 피고인은 당분이 많은 스낵 과자와 컵케이크, 캔디 등 음식을 너무 먹었다. 당분이 많은 걸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래서 그 당분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뇌의 화학적인 균형이 무너져서 정신장애를 주고 심신허약 상태가 됐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됐다. 그 과자 중에 스낵 과자 중에 트윈키라는 과자가 있죠. 스낵 과자. 그래서 트윈키 항변이라는 단어가 주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법정에서 너의 그 주장은 일리가 있다. 너무 당분을 많이 먹으면 과다가 돼서 이러한 정신의 장애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피고인의 형이 감경이 됐습니다. 재밌죠, 그죠? 트윈키 항변. 자, 신경생리학적 부분인데요. 뇌 또는 척추 등의 중추신경과 신체 각 부위에 분포한 미세한 신경의 움직임을 생리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재밌죠? 뇌나 척추 등의 중추신경, 미세신경, 움직임, 즉 신경의 움직임입니다. 신경의 움직임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경하면 뇌파죠, 뇌파. 뇌파의 파장에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파로 나누는데요. 알파파는 평균 30에서 50 마이크로볼트입니다. 몇 초 동안 12사이클 정도의 뇌파로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면 안정될 때 발생하는 게 알파파입니다. 베타파, 몇 초 13사이클 이상 30 마이크로볼트 이하의 뇌파로 긴장할 때나 운동할 때 나타난 겁니다. 그게 베타파입니다. 감마파, 알파파보다 부드러운 4에서 7사이클 뇌파로 심호흡할 때 심호흡할 때 감마파가 보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자, 1952년 힐과 워터슨의 연구를 했는데요. 정신병이 있는 범죄자를 통계 집단과 비교한 결과 공격성 정신병자에게서 이상 뇌파가 많은 비율로 검출이 된다. 신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윌리엄스는 이런 걸 또 밝혔습니다. 355명의 폭력적 비행자의 뇌파를 조사해 보니까 상습적 비행자의 65%에서 이상이 보였다. 상습적인 비행자는 65%에서 뇌파 이상이 보였다. 처음 비행했던
비행자 한 24% 됐다. 이상 뇌파가 어느 정도 과학적인 분석과 매치가 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했던 내용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적 유전과 범죄와 관계에서 연구가 아닌 것은, 자, 1번 체형, 사람 몸의 형태, 체형 연구. 두 번째 쌍생아 연구. 세 번째 양자 연구. 네 번째 범죄자의 가계 연구. 유전과 관련된 거 뭘까요? 유전. 여러분 보시기에 볼까요? 체형. 체형 연구는 범죄자의 어떤 유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격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쌍생아 연구의 방법을 범죄학에 도입하여 소질과 환경의 관계를 처음으로 설명한 학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까요? 가, 로자노프, 나, 스텀플, 다, 칼톤, 랑게. 이름이 좀 이상하죠? 보겠습니다. 랑게. 다 맞으셨죠? 쌍생아 연구는 독일의 랑게가 최초로 도입한 연구입니다. 다음 중 영양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영양, 잘 먹어야 된다 뜻이죠. 가, 비타민 결핍이 범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나, 트윈키 항변이란 영양과 범죄에 관련한 유명한 재판이다. 다, 저혈당증은 범죄와 관련이 없다. 라, 알레르기도 범죄와 관련이 없다. 이건 아시겠죠? 다, 저혈당증은 혈액 중에 포도당의 양이 통상적인 뇌 기능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적은 걸 말하는데요. 저혈당증의 증세로 불안해지고 창란, 과민, 우울, 폭력 행위 등이 있습니다. 자, 요약 정리 볼까요? 범죄자의 가계 연구는 주크가, 카리카크가 두 가지 연구했었고요. 쌍생아 연구는 일란성과 이란성을 비교했던 거고요. 독일의 랑게가 운명으로서의 범죄에서 쌍생아 연구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랑게. 양자 연구. 양자 연구는 슐 싱거입니다. 1970년대 초반 슐 싱거가 정신병자를 대상했고요. 크로우 또한 양자 연구를 했죠. 염색체 연구는 XXY, 여성 호르몬이 많은 거, 남성 호르몬이 많은 거, XYY인데 밑에 표현이 바꿀게요. XYY죠. 남자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거죠. 자, 생화학과 범죄인데요. 성호르몬 범죄하면 성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차 2차 성징, 음부의 성장과 수염 발육, 변성들을 발현시키고 뼈나 근육에 큰 도움을 줍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공격성과 충동성, 반사회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는 강간범의 테스토스테론은 일반인보다 많다라고 보고된 적이 있죠. 트윈키 항변, 트윈키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로 기소가 됐는데 과다한 당분 섭취로 심신 허약 상태가 되고 범죄까지 돼서 재판부에서 형을 감경했다. 트윈키 항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뇌파입니다. 뇌파는 1952년 힐과 워터슨이 강조했던 거고요. 범죄자는 이상 뇌파가 많이 감지되었다. 상습적 범죄자는 65%, 초에는 24% 많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